용감하게 만져요. 딱딱하다라고 얘기해보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이 놀이 수업에 참가한 아기 12명 모두 지난해 태어났습니다. 엄마들 대부분 코로나가 잦아든 뒤 결혼했습니다. 지난해 결혼이랑 출산을 다 같이 했어요. 결혼하고 다 아기 생각을 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1월 태어난 아기 수는 약 2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00여 명, 11.6% 증가했습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건 10년 만에 처음이고 증가율 자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엔 연간 70만 명 넘게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 부모들이 있습니다. 30대가 된 이들이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을 하며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이후 결혼이 꾸준히 늘고 있어 출생아 수도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주변에 지난해부터 몇 명 태어난 거예요? 1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어져서 올해까지 1월, 2월, 1월생들만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생아 수가 늘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도 증가했습니다. 분기 단위로 공표하던 걸 올해부턴 월 단위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1월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늘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도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고용, 세제 혜택은 물론 직접 지원까지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았을 때 맞벌이 부부가 최대 합산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출산 후 90일 안에 한 번만 끊어서 쓸 수 있었는데 이것도 120일로 기간이 길어지고 분할 가능 횟수도 3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1년 동안 단축할 수 있게 한 자녀의 나이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자녀를 둔 경우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2배로 곱해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이번 달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들은 현금 등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상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약 590만 원 이하에서 708만 원 이하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5.1%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반등 기조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격적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직원 자녀가 태어난 부영그룹은 지난해는 평균보다 5명이 늘어 총 28명이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98억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아기용 침상 30개가 신생아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값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이용자가 1년 전보다 28% 늘었습니다. 매달 5개월 후 들어올 예비 산모들의 예약을 받는데 7월까지 마감됐습니다. 예약을 하면 한 15분에서 30분 이내에는 예약이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조금 줄어들었던 숫자가 작년에 많이 반등을 해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3.6% 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도 0.75명을 기록해 0.03명 증가했습니다. 모두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우선 30대 초반 인구수 증가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출산율을 끌어올린 걸로 분석됩니다.
1991년에서 1995년까지 한 해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넘었는데 이들 에코붐 세대가 출산 연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뤄뒀던 결혼이 엔데믹 선언 전후로 늘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 출산율 상승을 이끈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어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출산율이 단기적으론 더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렇다고 낙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출산화가 늘어난 시기에 혹시 취약지대의 양육이나 보육 아니면 의료 서비스에서 빈 구멍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깜짝 반등했지만 여전히 청년 세대들은 이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요? 네, 한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결혼과 출산, 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청년들은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글은 전체 10% 안팎에 불과해서 여전히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적 요소가 결혼과 출산, 육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출산 관련 글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결혼 관련 글에서는 결혼 준비와 조건에 관한 내용이 절반 넘게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육아휴직 같은 지원 제도도 실제 활용 과정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결혼 4년 차인 유소진 씨는 하루 전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빌라인데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에 집에 살던 집은 굉장히 오래되고 되게 30년 된 주택이었는데 벽 마감이나 문이나 이런 게 다 새 거여서 되게 좋고 이 집의 임대료는 보증금 1,400만 원에 월세 10,000원. 주변 전세 시세 3억 원대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집값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계속 미뤄뒀었어요. 기본 2년에서 연장하면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아이 계획을 가져보자.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이 집을 비롯해 7채의 만원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구가 임대한 집을 결혼 7년 이내 30대 이하 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부부 100상에 몰리면서 경쟁률은 14대 1에 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지역에 만원주택이라는 그런 정책을 피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하루 임대료 단돈 1,000원, 이른바 1,000원주택 500가구 공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파격적인 만원주택은 전남 화순군이 재작년 먼저 시작했는데 청년층 유입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나자 동참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신청 조건이 다르고 규모도 제한적인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규모를 크게 늘릴 수가 없고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특히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그런 구조로서 가야지 규모로서 좀 덩어리가 커질 수 있고요. 청년 부부 주거 지원이 장기적으로 출생률 증가까지 이어지려면 보육과 교육, 의료 등 생활 여건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